70% 사이 정도는 충분히 나올 수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방선거가 65에서 70이 나온다고 네. 하고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어마어마한 저는 거죠. 이 요인에 홍준표 대표의 기여가 굉장히 컸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예. 이번 선거에서 발표된 여론조사들 못 믿겠다, 그런 조작이다라고 했는데 예. 이게 어떻게 보면 민주당 지지층, 여당 지지층을 오히려 자극했어요. 자극해서 이 여론이 틀리지 않았다는 거를 보여주자 네, 이런 네. 심리가 생겼다. 그래서 정태호 전 대변인 이미 탈당을 한다고 했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부망천 발언. 네, 이부망천 발언이 이게 또 경기도가 포함되어 있는 부천이 그러네요. 포함되어 있는 예. 발언이었기 때문에 사실 이 논란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고 지금 포털 검색어에서 이부망천이 방금 들어오면서 보니까 10위 안에 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태욱 의원 왜 이런 설화를 네. 참 그러니까 목동에서 이혼하면 부천을 가고 부천에서 뭐 망하면 인천 간다 네. 이런 얘기를 YTN 토론에서 했다가 지금 네, 난리가 네. 난 거잖아요. 결국 네. 탈당까지 하고. 그래서 방송 중간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예, 사전 투표를 하셨다는 분들 최강사님, 5709님, 조주형님 등등 분들 토요일에 했습니다. 사전 투표 했습니다. 뭐 이런 의견들 많이 보내주고 계시고요. 0930님은 싱가포르 교민들 얘기 들으면서 웃음이 납니다. 반가운 웃음이요. 한 곳에 모여서 응원을 하다니 대단한 분들입니다. 하셨어요. 월드컵 때 대한민국 외치듯이 그렇게 모인다는 세상에 어느 교민들이 고국과 관련된 회담이 열린다고 한 곳에 모여서 대한민국을 외치겠습니까? 대단한 교민들이죠. 전준화님, 트럼프와 김정은 500m밖에 안 떨어져 있다면 두 정상이 밤에 편의점에 라면 먹으러 나갔다가 만날 수도 있는 정도 거리 아닙니까? 뭐 그럴 일이야 없겠습니다만 상상을 해보니까 흐뭇한 웃음이 나네요. 그렇게 역사적인 하룻밤이 흐른 겁니다. 둘 사이의 거리가 정말 우주만큼이나 멀어 보였는데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니까 500m 앞까지 온 겁니다. 그리고 내일은 불과 테이블 하나 놓고 두 사람이 만납니다. 이택수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십시오. 편의점 가서 라면 먹을 수 있는 네. 거리. 야, 진짜 이게 현실이에요, 지금. 네. 드라마보다 더 영화 같은. 예. 드라마보다 더 영화 같은. 드라마나 영화보다도 더 드라마틱한 그런 현실. 북미회담 이슈가 큽니다만 지금 여론조사계는 뭐 당연히 지방선거가 제일 뜨겁죠. 네. 사전투표는 하셨어요? 아니, 못했습니다. 저는 당일날. 당일날. 네. 왜 못하셨어요? 더 바빴어요, 주말이. 바빠서. 네. 사실 저는 할까 말까 좀 고민을 했는데 네. 7명 중에 한 몇 분야, 네. 한 두어 분야가 아직 결정이 아직 네네. 안 돼가지고 며칠 맞습니다. 더 생각하려고.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저 진짜 공부 열심히 하면서 찍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꼼꼼하게 보면서 네. 체크해가면서 여하튼 우리 둘은 안 했습니다만 사전투표율은 20.14%. 네. 이건 어떻게 전문가들은 어떻게 분석하세요? 지금 정당들은 다 자기 당이 유리하다 그러는데. 이 사전 투표율만 갖고는 단정 지을 수는 없는데요. 예. 그리고 이제 앞서 박영선 의원하고도 말씀 나눴지만 예. 이 대구 투표율이 예. 이 전체 투표율보다 좀 낮은 부분. 근데 이제 대구는 지난 대선 때도 전체 전국 사전 투표율보다 좀 낮았습니다. 그리고 경기 아까 낮다고 말씀하셨는데 예. 서울, 경기, 인천 항상 전체보다 낮았습니다. 왜냐하면 대도시는 당일 투표가 더 많고요. 사전투표에서. 네. 다만 이제 대구가 지난 대선과 비교하면 조금 더 낮아졌다는 점이 어허. 한국당 입장에서 조금 걱정할 수 있는. 왜냐하면 예. 지금 이제 부동층도 최근 들어서 오히려 막판 조사에는 늘어났다는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마음 못 정한 사람들. 네, 부동층에는 이제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은폐형 부동층, 그다음에 순수 부동층, 네. 기권형 부동층. 근데 지금 기권할 분들이 예. 이 의외로 보수 쪽에 많다. 그리고 대구가 투표율이 낮다라는 점은 예. 이번 지방선거가 보수가 지금 여전히 분열돼 있고 또 굉장히 열세에 치러지고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게 있습니다. 프로야구도 굉장히 못하는 팀들은 예. 아예 관전을 안 하거나 아니면 프로야구 선호도 조사에도 응답하지 않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보는 게 고통스럽거든요. 그렇죠. 내가 지지하는 편이 지는 걸 보는 게 고통스럽거든요. 제가 삼성 라이온즈 팬인데 삼성이 요즘 못하니까 좀 덜 보게 됩니다.
그 인지상정이에요. 네. 당연히 그래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구 민심이 조금은 정치에 무관심층이 많아진 것 같은데요. 네. 아무튼 어느 당의 이후 분리를 따지긴 어렵습니다만 사전 투표율은 조금 그러한 우려를 할 수 있는 네. 지표가 나타났다는 건데요. 선거가 이제 원래 전망적 투표냐 회고적 투표냐 이렇게 보는데 전망적 투표는 국정 안정론의 키워드를 갖고 있고 네. 회고적 투표는 정권 심판론의 예. 이제 키워드를 갖고 있을 텐데 지금 6월 12일 날 북미 정상회담이 예정이 돼 있죠. 내일인데 내일입니다. 이게 이제 한반도 평화라는 이 막강한 블랙홀 같은 키워드가 이번 지방선거에 어마어마한 키워드가 바로 전날 던져지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게 기승전결이 바로 내일입니다. 지방선거 예. 전날이기 때문에 다만 예. 한국당이나 아니면 보수 야당에서 기대하는 키워드는 정권 심판론이고 그중에 구체적인 키워드는 드루킹 사건이었는데 그렇죠. 이 드루킹 특검이 지방선거 이후에 펼쳐지는 점과 또 하나는 구여권의 한나라당, 새누리당의 매크로 의혹 보도가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동력이 굉장히 약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국정 안정론, 예. 북미 정상회담까지 보고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어떻게 보면 스포츠 경기로 보면 결승전에 먼저 올라와 있고 지금 준결승전 트럼프와 김정은의 간판을 보고 판단을 해야 되겠다. 근데 예. 이제 지방선거는 이제 거의 다 왔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판세의 변화가 이번처럼 좀 재미없는 그런 판세의 변화는 없었는데 문제는 투표율이 굉장히 높았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 지방선거가 무관심층에서 예. 투표율이 좀 낮아지면 지금 민주당이 앞서고 있는데 판도의 변화가 또 있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투표율이 생각보다는 20.1% 굉장히 높았고요. 그렇죠. 이 정도면 본 투표율이 한 60% 중반까지 예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재미없다는 표현은 네. 뭐 내가 지지하는 정당 이런 차원이 아니고 네. 그냥 여론조사 전문가가 볼 때는 뭔가 약간 뭐 왔다 갔다도 하고 이 편이 이겼다 저 편이 이겼다 이럴 네. 때가 흥미롭게 진행되는 선거인데 네. 그에 비해서 이번에는 쭉 한쪽이 우세했다는 그 표현이신 거죠. 네. 그런 그리고 선거임에 비해서 보통 그렇게 되면 사전 투표율도 낮고 선거 투표율 자체가 떨어지기 마련인데 네. 아니 뭐 내가 누구 던지든 간 정해진 거 아니야 이런 느낌? 네. 그런데 이번에는 그 상식을 깨고 20%가 나왔다는 거. 그렇습니다. 예. 예상보다는 굉장히 높았습니다. 저희가 10% 중반 정도의 사전투표를 예상했는데 예. 20.1% 이거는 굉장히 높은 거고요. 이 정도면 지난번에 중앙선관위가 조사했던 예. 투표 의향 대략 그때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응답이 70.9%였는데 예. 4년 전에 55.8%가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의견이었는데 예. 그때 대략 56.8% 거의 비슷하게 나왔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이 정도면 적어도 65에서 70% 사이 정도는 충분히 나올 수치라고 할 수 와, 있겠습니다. 지방선거가 65에서 70이 나온다고 네. 하고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어마어마한 저는 거죠. 이 요인에 홍준표 대표의 기여가 굉장히 컸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예. 이번 선거에서 발표된 여론조사들 못 믿겠다, 여론 조작이다라고 했는데 예. 이게 어떻게 보면 민주당 지지층, 여당 지지층을 오히려 자극했어요. 자극해서 이 여론이 틀리지 않았다는 거를 보여주자 네, 이런 네. 심리가 생겼다. 그래서 진보 지지층이 이완되지 않았습니다. 과거 오세훈 한명숙 때는 오세훈 지지층이 이완돼서 투표장에 덜 나간 측면이 있는데 예. 이번에는 이완됐다는 끝까지 얘기는 어차피 내가 안 찍어도 내가 지지한 당이 이길 거야 그렇습니다. 이런 느낌. 네. 이번에는 여론조사가 조작됐다고 이런 느낌으로 네. 가서 내가 찍어서 보여준다 이런 네. 심리.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권 재밌는 심판론보다는 분석이네요. 적폐 심판론 예. 또 그 한국당이나 또 바른미래당이 예. 분열된 채 치러지고 결국에는 단일화가 이루어지지 못했다라는 예, 점 예. 그리고 끝까지 반성하는 모습보다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읍소형보다는 한국당이 계속 분노형 이런 캠페인 또 네거티브 캠페인에 치중하다 보니까 지금 정권 초반에 힘을 실어줘야 된다. 예. 지금 선발 투수가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선발 투수를 내리라고 하는 게 지금 선발 투수가 워낙 잘 던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많은 국민들은 일단 더 두고 보자. 더 경기를 잘 하는지 예. 보고 판단해보자 이런 심리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와, 정말 전문가다운 분석이 굉장히 상세한 분석이었는데 네. 지금 깜깜이 기간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가 여론조사 어제 이루어진 여론조사 발표하고 싶어도 발표 못하는 기간입니다. 공표가 불가능한 기간이고 없어져야 되는데 이게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며칠이죠? 깜깜이 기간이? D-6부터는 못하는데요. 6부터. 지금 대부분의 국가가 없는데 예. 지금 프랑스가 있어도 뭐 그 전날 정도부터
전부터 한 거를 하루. 발표 못하게 하는 정도고요. 캐나다에서는 투표 전날 정오부터 투표 종료 시까지 여론조사를 금지하는 규제가 대법원의 위헌 판결이 있어서 20년 전에 폐지가 됐어요. 그때 어떤 표현했냐면 여론조사 보도 금지는 캐나다 유권자에 대한 모독이다. 언론의 재갈을 물리는 것이다. 이게 20년 전에 캐나다 얘기거든요. 지금 가짜 뉴스가 더 많아져 가지고요. 지금 공표 안 하는 게 더 오히려 부정적인 혼란을 주는 요 얘기를 요인이 많습니다. 계속 지금 이택수 대표 몇 년째 하고 있는데 하고 계시는데 법 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근데 과거보단 낮은 거예요. 2004년에는 국회의원 선거 14일 전부터 발표 못했고요. 이거 우리 한번 여론으로 한번 돌려보죠. 선거 끝나고 나서 이거 깜깜이 선거 기간 없애자 말자. 여러분 생각은 어떤지 한번 돌려보기로 하고. 네. 그럼 우리 깜깜이 기간이니까 지금 어제 나온 결과는 발표 못하고 조사는 계속 하고 계시는데도 발표 못하고. 그렇습니다. 마지막 여론조사. 네. 발표 가능한 마지막 여론조사 거를 다시 한번 아주 주요 지역만 짧게 발표해 주시죠. 네, 방송 3사가 코리아 리서치, 칸터 퍼블릭, 한국 리서치 등에 의뢰해서 지난 2일부터 나흘간 실시한 여론조사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론조사 심의원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고요. 지금 가장 관심이 가고 있는 경기도지사의 경우에 마지막 조사가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48.6%가 나왔었고요. 남경필 19.4, 김영환 1.9%로 꽤 격차가 많이 났었습니다. 뭐 거의 30% 근접한 수치가 나왔었는데 저희 조사에서는 이거보다는 격차 크진 않았습니다. 남경필 후보 한 5%포인트 더 나왔었는데 아무튼 이 격차가 지금 김무선 씨 논란으로 줄어들지 여부가 그게 이제 관심의 포인트, 대상이 있는데 관전 포인트죠. 워낙 격차가 커서 이 30%의 격차가 뒤집혀질지까지는 바라보는 전문가들은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모르는 겁니다. 지금 선거는. 남경필 후보 측에서는 이거 뒤집을 수 있다, 뒤집어지고 있다, 분위기 흔들린다 이런 거고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굳건하다, 이건 네거티브라는 걸 이미 알고 계신다, 또 이렇게 서로들 얘기하고 있는 상황. 그 욕설 파문이 이제 음성 파일로 공개됐을 때도 사실 큰 변화는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김무선 씨 논란은 조금 더 그거보단 커 보이기 때문에 네. 근데 격차가 워낙 커서 지금 또 북미 정상회담 이슈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정태우 전 대변인 이미 탈당을 한다고 했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부망천 발언. 네, 이부망천 발언이 그게 또 경기도가 포함되어 있는 부천이 포함되어 있는 발언이었기 때문에 사실 이 논란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고 지금 포털 검색어에서 이부망천이 방금 들어오면서 보니까 10위 안에 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태욱 의원 왜 이런 설화를 참 그러니까 목동에서 이혼하면 부천을 가고 부천에서 뭐 망하면 인천 간다 이런 얘기를 YTN 토론에서 했다가 지금 난리가 난 거잖아요. 그리고 탈당까지 하고.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이런 논란 저런 논란이 희석이 되다 보니까 아무튼 마지막까지 발표된 거에서는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당 입장에서는 무슨 큰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들을 내놓고 있는데 글쎄요,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뭐 약간의 변화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다지 큰 이 격차를 극복해낼 수 있을 것이냐. 자, 경기도 봤고요. 한 몇 개만 더 해주세요. 경남 지사 가보죠. 후보 경남 김경수 후보가 마지막 조사에서 43.3%, 김태우 후보가 27.2%. 뭐 대략 16%포인트 격차로 줄어드는 양상을 나타냈는데요. 이 지역은 지난번 대선에도 문재인 홍준표가 37대 37 뭐 거의 근사한 동률을 기록했기 때문에 격차가 많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보다 큰 격차의 조사도 물론 있었습니다. 한 20% 넘는 조사 결과도 있었는데요. 꾸준하게 15에서 20% 격차를 나타냈던 지역이라는 점에서는 여전히 김경수 후보가 이제 우세하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막판에 좀 좁혀질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제가 궁금한 곳 하나 여쭐게요. 대구시장. 대구시장이 방송 3사 조사에서 권영진 한국당 후보가 28.3%, 그다음에 임대훈 민주당 후보가 26.4%. 여기가 치열해요. 네, 대략 2%포인트 격차까지 줄어들었는데요. 그 상태에서 지금 깜깜이 들어간 거예요. 그렇습니다. 다른 조사는 이제 이거보다 좀 큰 곳들이 한 8%포인트 안팎 격차 있는데 아무튼 이곳은 한국당 후보가 앞서 있고 또 샤이 보수 표심이 있을 거라는 점에서는 여전히 권영진 후보가 신승할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있는데요. 역시 오차 범인이기 때문에 모르죠. 두고 봐야 되는 아는 곳이고 어디 하나만 더 볼까? 제주도 한번 볼까요? 제주도 어떻습니까? 네, 여기가 이제 무소속 원희룡 후보가 39.3%로 1위를 달리고 있고요. 문대림 민주당 후보가 28.8%. 대략 최근 발표된 거 보면 10%포인트 안팎 원희룡 후보가 앞서가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깜깜이 들어간 겁니다. 네.
자, 깜깜이 기간이 펼쳐지는 지금 동안 어떤 변화가 있을지, 어떤 변수들이 어떤 판세 변화를 이끌어낼지 이걸 보셔야 되는데 이 네. 조사는요. 800명에서 1008명까지가 대상이었고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에서 3.5%포인트. 응답률은 각 시도별로 14%에서 26%였다는 거 전달을 해드립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선거 끝나고 만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와, 선거 끝나고 판세 분석이 아니라 그때는 뭐 결과 분석. 그리고 이제 정계 개편에 대한 얘기를 아마 해야 되겠죠. 정계 개편은 불가피하고요. 그 얘기를 다음 주에는 우리가 여론 시간에 해보도록 하죠. 이택수 대표님, 오늘 정말 상세한 분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택수의 여론이었습니다. 자, 선거 막판에 해괴한 신조어가 등장했습니다. 2부 망천. 이거 무슨 뭐 망부석도 아니고 이게 뭐지? 원래 있었던 사자성어로 아는 분들이 많은데 그냥 만들어진 겁니다. 원래 이 정태옥 의원이죠. 이 말을 한 건 아니고 풀어서 한 말을 이 누리꾼들이 신조어로 딱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혼하면 부천, 망하면 인천이라는 말의 약자인데 전혀 뭐 근거 없는 얘기 아닙니까? 전혀 근거 없고 이거 다 아실 거지만 일단은 부천 분들하고 인천 특정 지역 거론된 지역 분들 또는 뭐 이 인천 시민들 전체가 뿔이 났다는 거예요. 전 그 정도 수준 아니고요. 여기서 뭐가 문제냐면 이혼한 사람은 문제 있는 사람, 망한 사람은 문제 있는 사람. 우리 사회에서 열심히 살다가 이혼율 요새 많이 높아지고 이혼이 더 이상 이상하지 않습니다. 한부모 슬아 자녀들도 지금 많이 성장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업하다 망하는 거 패자부활전의 기회를 안 주는 사회구조가 문제라고 우리가 지적하고 있는데 맞습니다. 아니 한번 망해보지 않으면 열심히 안 산 거 아닙니까? 이런 말도 저는 막 하고 싶은데 아니 이혼한 거 망한 게 뭐가 문제라. 이들이 어디서 살든 이걸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지역 분들이 많이 화가 나셨지만 이 말을 곰곰 많은 국민들이 시민들이 생각을 하면서 상당히 문제 있는 발상 아니야? 정상 비정상을 가름에 있어서 우리 사회 그럼 뭐 이혼하고 망한 사람은 국민 아니에요? 유권자 아닙니까? 지금 여기까지 생각이 미치고 있어서 파장이 큰 발언인데 결국은 오죽하면 같은 당 후보가 인천 지역 후보가 의원직 사퇴하라 이렇게까지 이건 상대당도 아니고 그런데 결국은 자진 탈당으로 일단 매듭을 지은 것 같습니다. 언제든 복당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저희가 많이 봐서 알죠. 제명되면 안 되니까. 복당 심사 곧 열 수 있어요. 그래 지금 급한 불은 좀 피하는 그런 차원일 수도 있고. 정말 이 사람의 그러니까 같은 맥락인데요. 사람이 내뱉는 이 말과 행동은 절대 이 사유를 넘어설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하셨던 이 말의 이 위험성이 그 안에 들어있다고 보는 게 이게 내재되어 있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평소에 늘 해왔던 생각 혹은 가지고 있던 선입견이 우연찮은 말실수로 발현이 된 것인데 참 이 지역분들 너무나 화가 나고 가슴이 아프시겠지만 요새 흔하거든요. 한부모 가정이나 뭐 그 어머니가 맞아요. 외국분인 경우 뭐 이런 경우 굉장히 흔한데 그런 분들에 대한 인식이 어땠을까? 이게 개인 차원의 문제일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뭐 이 언뜻 떠오른 게 그 저 교육부 전 관료 개돼지 발언이요. 하고 뭐 맥락이 다르지 않다는데 어제 제가 일요일인데 뭐 이제 또 종편 프로에 나갔어요. 이쪽 같은 당 분이 나오셔서 이제 이런 토크를 하다가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이 발언이 고의겠느냐 과실이겠느냐 고의는 아니었지 않겠느냐 말하다 보니 나온 과실이다. 전 자신이 입으로 나온 말을 과실이라고 하는 지금 제가 머리는 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입으로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겠습니까? 말이라고 언어 표현이라고 하는 건 머리에서 두뇌 작용에 의해서 나오는 건데 과실로 나오는 발언이라는 건 저는 오히려 뭘까요? 과실이기에 더 문제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에 찰랑찰랑한 생각이 가득 차 있는데 툭 쳤을 때 이게 흘러나온 거예요. 그럼 이제 생각이 그러니까 과실인 거죠. 기존에 가지고 있던 그 생각 자체가 과실인 거죠. 그럼 인생이 과실인 거죠. 근데 이제 정태욱 의원의 이 발언은 저는 앞으로 이분이 정치를 계속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망언의 흑역사로 기록이 발목을 될 것 잡을 같고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앞서 박연미 기자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이제 취재 현장에서 만나면 굉장히 그 대언론 서비스가 좋은 의원이에요. 그래요? 기자들하고 많이 친하고 대변인 출신이시고. 그게 아이러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분의 가치관이나 어떤 뭐 그 사고 방식이 이런 생각이 내재돼 있기 때문에 뭐 일부러 이 얘기를 뭐 하려고 했다기보다는 저는
그냥 평소에 갖고 있던 생각이 그냥 흘러나온 것일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가진 생각을 그냥 얘기했는데 이 생각이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라는 인식을 못한 채로 정치를 계속할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이 좀 듭니다. 자, 또 하나의 변수가 바로 이재명 시장과 경기도지사 스캔들 네. 이 부분인데, 자, 뭐 지난 주말에 아주 포털에서 상위 뜨거웠죠. 네. 지금 이게 계속 진실 공방인 거죠. 네. 지금 이제 김부선 씨죠. 왜냐하면 어제 뭐 KBS는 인터뷰도 지금 했어요. 내보낸 상황이라 이제 더 이상 뭐 여배우 스캔들 아니고 이제 김부선 스캔들 이재명 후보를 이제 상대로 하는 2007년 12월부터 이 김영환 후보가 아주 집요하게 제기를 했어요. 15개월 동안 남녀관계였다. 이 중에 9개월은 옥수동의 김부선 씨 자택도 여러 차례 드나들었다. 이런 이제 의혹 제기를 한 거고 지금 이재명 후보는 극구 부인입니다. 자전 부인하고 그렇죠. 있어요. 아예 그런 절대 사실이 인정하지 않는 없다는 상황입니다. 거죠. 오히려 이제 온 동네가 선거 이재명을 끝나고 죽이려고 법적 난리다. 조치를 하겠다. 네. 그래서 지금 이건 이 사실 방송에서는 어느 쪽으로도 기울게 얘기할 수가 없는 입장이에요. 맞아요. 왜냐하면 팩트를 모르니까 제가. 네. 다만 양쪽의 주장은 이러한데 진실은 그 사이 어디에 있을 텐데 김부선 씨 쪽으로는 많은 분들이 또 참전을 하고 있어요. 공지영 작가 네. 나왔죠. 고은광수 고은광수, 나왔죠. 한이가. 그다음에 지금 이제 오늘은 화제가 되고 있는 게 김부선 씨의 딸이에요. 사실은 이 두 사람이 찍은 사진이 있었는데 내가 다 없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이제 김부선 씨 쪽에서는 다양한 진술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고 이재명 시장은 극구 부인 중. 자, 이 팩트는 어딘지 저는 이게 선거가 끝나고 오히려 좀 이 불씨가 사그라지지 않으면 문제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저도 그 생각인데요.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뭐 판세를 판세가 뒤집어질 정도냐에 대해서는 여론조사 전문가들이 그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긴 합니다. 그런데 이후에 후폭풍이 상당히 클 것 같고 당선 이후에? 예컨대 당선이 된다면 뭐 당선이 안 될지 당선이 될지는 지금으로서는 알 수 없지만 예를 들어서 지방선거까지는 이게 이른바 진실공방 난타전 네거티브 뭐 흑색선전 뭐 이렇게 이제 주장들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이재명 후보의 입장에서는 온 동네가 이재명을 죽이려고 난리다. 마타도 흑색선전 음해에도 여러분의 손을 잡고 국민과 함께 공정한 세상으로 나가겠다. 이런 얘기를 어제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본인 주장은 이렇지만 여러 군데에서 특히 이제 여성운동에 함께 했던 분들이 뭐 공지영 작가라든가 뭐 고은광순 씨라든가 이런 분들이 이제 그 김부선 씨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상당히 큰 파장을 낳을 수 있고 당선된다 하더라도 혹은 그 반대의 경우라 하더라도 정치 인생에서 상당히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가정인데 이제 경기도지사 여부가 아니라 그 다음 정치 행보에도 그렇죠.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다. 사실은 과거에 계속 나왔던 이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동안은 이렇게 뜨겁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본인이 가만히 보면 이게 부인했으니까. 세 단계로 봐야 돼요. 이걸 가해자 피해자 논리로도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남녀관계였다 아니었다 진위공방에서 남녀관계였다 한들 김부선 씨 이야기는 이것을 함께 사귄 것으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범죄가 아니에요. 불륜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가족이 아픈 거지 어떤 뭐 법적 문제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정치인이기 때문에 이 진실을 덮기 위해서 협박을 했느냐 등등 하고 또 하나는 이번 선거 과정에서 공직자 후보가 혹은 공직자가 거짓말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렇죠. 이 문제로 저는 그게 이제 핵심이라고 흐르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 이 관계가 어땠느냐 뭐 이 논의보다는 어쨌든 고위공직자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사 혹은 또 대선 후보였던 분 아닙니까? 그리고 또 이제 다음 대선에 출마하려고 하겠죠. 근데 그런 분의 도덕성 검증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만약에 이 과정에서 진실을 은폐했거나 아니면 거짓말 혹은 또 협박 지금 김부선 씨가 주장하는 대로 말이죠. 이제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게 만약에 후에 사실이라면 사실로 확인이 된다면 그것은 굉장히 큰 파문을 일으킬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저는 이게 법률적으로도 상당히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방선거 이제 내일 모레인데 광역단체장 기준으로 대략 판세를 어떻게 보세요? 뭐 여론조사 결과를 아시는 건 아니죠? 깜깜이 기간에. 깜깜이 기간은 모르죠. 모르죠. 7일 깜깜이 기간 들어가기 전에 방송 3사 여론조사 한 게 일단 공개된 건 마지막 지표예요. 근데 거기서 보면은 지금 17개 중에
14개? 예. 를 이제 여당이 석권하는 것으로 됐고 예. 3개 정도인데 이 정도면 지금 홍준표 대표가 이야기한 야당이 공격적으로 나가지 못하고 6개 지키는 게 목표다. 근데 그것도 지금 위태위태한 상황이라는 이제 여론조사가 있었던 거죠. 지난주에. 몇 대 몇으로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 예측, 예. 판세 예측. 네. 저는 한 13대 4 정도로 봅니다. 네. 사람은 대구, 경북, 제주, 네. 그리고 또 한 군데는 또 한 군데는 지금 뭐 몇 군데를 좀 점쳐보고 있어요. 부산, 울산, 경남 지역. 부울경일 수도 있고 예. 그것이 또 의외로 수도권일 수도 있고 좀 예. 지켜봐야 된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우리 이제 장윤선 기자님. 하나의 여지 정도는 둬야 나중에 뭐라고 이렇게 빠져나갈 부분이 있다. 빠져나갈 부분이 생기죠. 빡빡하게 하지 마세요. 좀. 참. 근데 지금 깜깜이이긴 하지만 저는 이것도 유권자들의 알 권리 차원에서 근데 뭐 이렇게 뭐 트렌드를 반영해서 네. 뭐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긴 한데 네. 그 공개적으로 조사해도 나쁘진 않겠다라는 네.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지금 사실은 비공개를 전제로 해서 각 당은 다 돌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아니, 때문에 이건 당 대표들은 다 수시책하고 알아요. 있죠. 예. 자기들은 알 거예요. 다 알죠. 예. 판세를 다 알고 있어서 유세가 대표의 유세가 어디로 가느냐 이런 걸 보면 예. 아, 저 지역이 좀 어려운가 보다 이런 걸 좀 이제 가늠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전체 광역단체장 17곳 가운데 민주당의 경우에는 14곳을 자신하고 있고 앞서 말씀하신 대로 대구, 경북, 제주를 좀 보고 있는 것 같고요. 부울경 중에서는 울산 그리고 경남지사 판세가 막판에 추격을 좀 당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틀에서는 크게 뒤바뀌진 않을 거다. 뭐 표차가 접전을 좀 보일 수는 있겠지만 이게 뒤집어질 정도는 아닐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예. 민주당의 경우에는 226개 기초단체장 선거 가운데 적어도 100곳 이상은 확보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기 예. 북부 강원도 늘 보수의 텃밭이었고 사실은 민주당이 후보 잘 못 내고 이랬던 지역인데 그렇죠. 이 지역도 한반도 평화 무드 때문에 상당히 많이 민주당으로 돌아섰다라고 민주당은 보고 있습니다. 영동 지방까지도 뭐 네. 지금 민주당 후보가 강세를 보이고 있어서 네. 야 이거 진짜 변화의 바람을 실감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민주당은 2006년 5.3일 지방선거 때 당시 한국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이죠. 그때 기초단체장 230곳 가운데 3분의 2, 155곳을 석권한 바 있었거든요. 이때만큼 민주당이 회복할 수 있다라고 자신을 좀 하는 상황이고요. 한국당은 앞서 말씀하신 대로 6+알파, 대구, 울산, 경북, 경남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긴 하는데 네. 실제가 어떻게 될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현재로서 한국당이 제일 주목하고 있는 곳은 경기도라는 거예요. 근데 최근 들어서 선거가 다가올수록 계속 이런 얘기가 나오고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김부선 씨가 직접 KBS 인터뷰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유권자들이 어떻게 판단할지는 보이다. 저는 사전 투표율이 경기도 지역이 수도권에서 좀 물론 서울도 그렇긴 합니다. 서울은 그래도 19%가 넘었죠. 근데 그 경기도 17%대. 17.47%일 거예요. 그래서 좀 낮은 이유는 아마도 이런 논란이 유권자들에게 좀 안심하고 투표하기 진보 진영의 경우에 이런 영향이 있지 않을까. 까지 지켜보는 이제 그렇죠. 방관이 늘어났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홍준표 대표가 여론조사는 조작이다 이렇게 안 믿는 분인데 우리 쪽 자체 조사에 따르면 그건 5 또 군데는 믿어요. 유력하고 9곳까지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불과 몇 주 안 됐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죠. 이 저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셨던 것일까도 궁금하고 또 회사가 하나는 달라서. 지방선거 광역 17개 말고 제가 정말 관심 있게 보는 거는 재보선 12개. 그렇죠. 국회의원 선거. 의석 분포는 앞으로 국회의 그렇죠. 이 그렇죠. 다이나믹에 굉장히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근데 20대 하반기. 민주당은 한 곳을 못 냈거든요. 경북 김천. 그리고 11곳 모두 이길 수 있다고 보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제가 보기에 이번 선거 이후에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굉장히 어려워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정당 투표로 아예 노선을 처음부터 정했기 때문에 뭐 오비 일학인가요? 그래서 그 이제 정당 투표는 정의당에게 주시라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정의당은 워낙 진보 정당으로서 자리매김됐지만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같은 경우에는 이번 선거에서 특히 기초단체장의 경우 굉장히 성적이 나쁠 경우에 향후의 정당으로서의 존립 가능성이 매우 어려워질 수 있다. 그래서 아마도 지방선거 직후에 보수든 또 그 밖에 진보 진영이든 정계 개편의 가능성은 매우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박연미 기자님 예측.
저는 뭐 사실 광역단체장은 어느 정도 판세가 보이기 때문에 그거보다 강남구에 파란 띠를 맨 구청장이 가능할 것이냐. 여당 후보가 되느냐. 저는 사실 그게 더 관심이 있어요. 그거 중요하죠. 네, 그게 어떻게 될 것이냐. 지금 뭐 엎치락뒤치락 한다고 하는데 사실 그걸 보면 이게 판세가 바뀌고 있구나. 저는 그게 바로미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서울시 25개 기초단체장 민주당이 굉장히 네. 자신을 네.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번에 북미 정상회담 특히 이제 내일 두 분이 악수하실 거 아니에요? 그리고 좋은 메시지가 나오면 야당은 굉장히 어려워질 거예요. 추미애 대표 이 유세 연설에다가 깜짝 놀랐는데 네. 그 쌀밥에 네. 모래가 섞인 거를 색깔로 표현을 하셔서 알겠습니다. 예. 김 위원장은 보잉 747기 편으로 창의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 전망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베리 굿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예, 마지막 김정은 위원장의 목소리까지 여러분 들으셨습니다. 세기의 단판이라고 지금 불리고 있죠. 북미 정상회담 내일입니다. 이제 무대는 모두 깔린 거고요. 그 무대 위에서 어떤 단판, 어떤 협상이 오고 갈지가 중요할 텐데 막바지 점검 포인트는 뭔지 이분과 함께 짚어보죠. 저희가 이 정세현 전 장관을 다시 연결하는 이유는 뭐냐면 물론 뭐 최고 권위자시기 때문이기도 합니다만 그것 말고도 꼭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지난주에 저희가 정 전 장관 연결했을 때 문재인 대통령이 싱가포르에 갈 것 같다. 준비를 하고 있을 거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지금으로 봐서는 방문 가능성이 상당히 낮아졌죠. 도대체 그 사이에 뭐가 변한 건지 요거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요. 정세현 전 장관 연결하겠습니다. 정 전 장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우선 정말 우여곡절 끝에 두 정상이 만나는 걸 코앞에 두고 정 전 장관님 소감은 어떠십니까? 우선 일주일 전에 예측이 틀렸는데 그거부터 해명하시겠어요? 아니요. 그건 뭐 예. 상황 변화가 있었으니까 그렇게 된 건데. 아니, 어떻게 상황 변화가 있어? 그때 사실은 좀 자신 있게 말씀하셨잖아요. 갈 거라고. 예. 왜 변한 겁니까? 지금 중국이 종전선언에 들어와야 된다는 입장이 강하잖아요. 중국은. 북한도 아마 지금 비행기까지 얻어 타고 오는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중국 비행기를 얻어 타고 왔다고 보세요? 이거 그 안전을 위해서 뭐 중국 비행기를 임차한 거다 이런 얘기던데. 물론 안전 때문에 했지만은. 예. 그거 얘기할 수 있는 데가 거기밖에 없지 않습니까? 안전이라고 그래서 미국 비행기 타겠어요. 뭐 우리 비행기를 빌리겠습니까? 그만큼 빌리는 거지만은 중국과 가깝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중국이 이렇게 비행기까지 빌려주는 그걸 보면 예.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일어날 동북아 국제 질서의 대변혁. 예. 그거는 절대로 왜냐면 변두리로 밀려날 수가 없다. 주역이 돼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강하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정전선언에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를 9월 1일 황구시보를 통해서 강하게 얘기를 했죠. 근데 그 이후에 미국이 아마 그런 식으로 하면은 남북미 정전선언도 지금으로서는 곤란하다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못 가게 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무슨 말씀이셨냐면 종전선언은 어차피 정치적인 선언일 뿐이고 평화협정이 진짜 종전협정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중국 빠지고 남북미가 종전선언만 하는 것까지 요것까지는 아마 중국이 양해해주지 않겠는가. 그걸 설득을 열심히 하면 될 거다라고 했는데 결국은 설득이 안 된 거예요. 그걸 북한이 좀 해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했었죠. 예, 그렇죠. 근데 그게 안 된 모양.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둘 다 뺍시다 이렇게 된 거지. 둘 다 빼고 그럼 종전선언은 이번에 못 나오는 겁니까? 둘이서는 미국 간에는 그런 그 뜻으로 얘기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합의문이 나올지 보도문이 나올지 그건 모르겠는데 앞으로 그 종전 문제를 긴밀하게 협의하기로 했다. 예. 그리고 아마도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는데 7월 달쯤 다시 한번 만나야 되지 않나. 그때 종전선언 문제가 결론이 날 것 같기도 합니다.
7월쯤에 다시 만나야 하지 않겠는가. 예. 그렇게 예. 보세요. 그때 그 7월 만남에서는 그럼 종전선언을 중국까지 넣어서 갈 수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세요? 지난번 친서에 지금 오늘 아침 신문에서 저도 봤는데 예. 중앙일보 단독 보도더군요. 근데 지난번 친서에 트럼프 대통령의 7월 방북을 평양 방문을 초청했다는 기사가 있어요. 아직 확인은 안 되지만 만약 예. 네. 근데 그 친서를 보고 난 뒤에 회담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거다는 얘기를 트럼프 대통령이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중앙일보가 오늘 단독 보도한 친서의 내용이 맞다면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한테 초청을 했다는 얘기예요. 7월에 평양으로 그렇죠. 오십시오. 근데 그렇죠. 그걸 보고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한 번의 만남으로 끝나지 않을 거다라는 얘기를 했다는 거는 뭐 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로 해석이 된다. 네. 그렇게 보시는 거군요. 7월 달에 뭔가가 더 후속 조치가 문제가 그렇게 한 방에 끝나지 않는 것도 이유지만 예. 어차피 지금 내일 결론이 안 나는다면은 예. 원론적인 얘기, 뭐 가령 완전한 비핵화와 미국의 체제 안전 보장 및 경제 지원 예. 보장 이런 등등을 하기로 하였다는 큰 틀의 합의만 발표를 하고 예. 구체적인 것은 좀 더 구체적인 것은 예. 다음번 회담에서 결론 내기로 하였다는 식의 정도로. 발표가 나오지 않겠는가. 그렇다면은 종전선언도 거기서 결론이 날 거다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제 뭐 물밑에서 계속 의제 조율을 해왔던 건데 의제 조율이 다 끝난, 그러니까 합의가 다 끝난 상태에서 만나는 걸까요? 아니면 정말 열린 상태에서 마지막은 열어놓고 만나는 걸까요? 어느 쪽이라고 보세요? 그 판문점에서 6번을 만났어요. 많이 만났어요. 네. 6번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또 싱가포르에서 또 만나야 될 것 같아요. 오늘 10시에 만난다는 얘기가 지금 있어요. 최선희, 네. 성킴 두 사람이. 최선희, 성킴 두 사람이 만나고 예. 기왕에 거기 가치가 있기 때문에 예. 폼페이오하고 김영철도 만나고. 만나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예감이 드는군요. 그러니까 막판까지도 완전 조율이 안 됐다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렇죠. 협상이라는 게 그래요. 그렇죠. 결국 최종 결정권자가 예. 결론을 내야만 될 것들을 밑에 있는 사람이 마무리하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마지막 단판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 결국은 끝까지 완전 합의를 다 끝내놓고 정상들이 만나서 도장만 찍는 그런 형태의 회담은 아닐 거다, 이번에는. 그거는 아닐 거다. 더구나 이건 지금 이 북한과 미국은 70년 적대 관계입니다. 그렇죠. 예. 북한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수립된 이후 계속 적대 관계가 유지되어 왔기 때문에 이게 70년 동안 적대 관계 유지하던 그 두 나라의 정상이 그야말로 최초로 만나는 자리에 처음부터 모든 것이 다 그림이 다 그려진 뒤에 나와서 그렇죠. 사인하고 사진 찍는 그런 식으로 회담이 끝날 수는 없죠. 지금 막판까지 진통이 있을 거고 내일 오전에 이제 결론이 나겠죠. 그 막판 진통의 포인트, 단판의 포인트는 역시 완전한 비핵화의 방법. 그 중에는 뭐 무기를 반출해서 해체하는 뭐 이 방법, 뭐 이런 게 진통이 될까요? 그렇죠. 그리고 미국으로서는 지금 핵폭탄과 ICBM, 13,000km짜리 ICBM을 언제 들고 나오느냐 하는데 관심이 있지만 북한은 그럼 북미 수교나 특히 군사적으로 치지 않겠다는 불가침 합의 이거는 언제 해주는 거냐 이거 가지고 지금 밀고 당길 거예요. 결국 스케줄 넣고 말로만 그러지 말고 우리 스케줄을 탁탁 정하자. 이게 지금 마지막에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전부가 아니라 양쪽 다 그야말로 네가 먼저 형님 먼저 아우 먼저 하는 식으로 좀 밀고 당기고 있는데 그 결론은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만나서 결론이 날 겁니다. 근데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도 그렇게 복잡한 문제를 자기가 트럼프 대통령한테 직접 뭐 양보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직접 양보를 하는 식으로 해서 트럼프 대통령을 좀 기분 좋게 해줘야만 받아낼 것이 상대적으로 클 수 있다. 그런 조언을. 트럼프 대통령은 뭐 1분이면 된다고 그러다가 지금 다시 또
뭐 5초면 끝난다. 그러고 있더라고요. 의도 파악을 5초면 끝낼 수 있다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회담 오래 가지 않을 거다. 1분이면 된다. 그러더니 5초면 된다 또 그래요. 의도 파악하는데 5초면 된다. 아니 그래요. 5초면 돼요. 딱 표정 보면 압니다. 표정 보면 압니까? 근데 정세현 전 장관 보시기에는 좀 김정은 위원장 측에서 약간 더 양보해서라도 큰 틀의 합의를 이뤘으면 좋겠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래야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이 있죠. 내재로. 이 경제가 굉장히 좀 경제에 대한 경제 발전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기대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좀 높은 것 같아요. 경제. 거기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조금 미국의 요구를 좀 시원시원하게 들어주고 그 대신 미국으로부터 그에 대한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식의 협상을 하지 않겠는가 기대를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소감을 안 말씀하셨어요. 정세현 장관의 소감은 어떻습니까 오늘 아침? 이게 참 잘 돼야 될 텐데 하는 걱정밖에 없습니다. 저는 감동적입니다. 이러실 줄 알았는데 걱정됩니다입니까? 예. 아니 그동안에 미국과 북한 사이의 관계사를 70년 관계사를 보면 이게 한 방에 잘 끝나야만 되는데 하는 생각밖에 없어요. 이게 뭐 오래간만에 다시 만나니까 참 반갑겠다 하는 그런 식의 소요 같은 건 없고 잘 돼야 될 텐데 하는 걱정입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너무 질질 끄면 항상 이게 안 되던 걸 봐오셨기 때문에 이번에 한 방 100%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한 방에 70% 80%까지는 가야 된다고 보시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동안에 미국 그 북미 회담이 되게 청원부급에서 한 2-3번 있었어요. 그랬죠. 그런데 그게 다 뒤에 가서 이런저런 이유로 악마는 디테일이다 하는 표현에 맞게 그지부지 됐단 말이죠. 그런데 이번에는 최초로 정상 간의 만남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추동력은 있을 겁니다. 그러나 5초면 끝난다는 사람하고 협상을 하는 김정은 위원장이 5초 안에 어떤 메시지를 표정으로 보여줄 것인가. 그거는 그리고 또 보낸다 할지라도 그거를 그 트럼프 대통령이 진정성이 있구나. 그러면 계속 얘기해보자. 판단을 해줄 것인지 그 대목이 제일 걱정이에요. 말씀 듣고 보니까 저도 기도 열심히 여보세요?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우리 국민들이 기원을 열심히 해야겠다 응원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정 장관님 고맙습니다. 정세현 전 장관이었습니다. 의원직 사퇴하라 이렇게까지 이건 상대당도 아니고 네. 그런데 결국은 자진 탈당으로 일단 매듭을 지은 것 같습니다. 언제든 복당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많이 봐서 알죠. 제명되면 안 되니까. 복당 심사 곧 열 수 있어요. 그래 지금 급한 불은 좀 피하는 그런 차원일 수도 있고. 정말 이 사람의 그러니까 같은 맥락인데요. 사람이 내뱉는 이 말과 행동은 절대 이 사유를 넘어설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하셨던 이 말의 이 위험성이 그 안에 들어있다고 보는 게 이게 내재되어 있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평소에 늘 해왔던 생각 혹은 가지고 있던 선입견이 우연찮은 말실수로 발현이 된 것인데 참 이 지역분들 너무나 화가 나고 가슴이 아프시겠지만 요새 흔하거든요. 한부모 가정이나 그 어머니가 맞아요. 외국분인 경우 뭐 이런 경우 굉장히 흔한데 그런 분들에 대한 인식이 어땠을까? 이게 개인 차원의 문제일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자들하고 많이 친하고 대변인 출신이시고 그게 아이러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분의 가치관이나 어떤 그 사고 방식이 이런 생각이 내재돼 있기 때문에 뭐 일부러 이 얘기를 뭐 하려고 했다기보다는 저는 그냥 평소에 갖고 있던 생각이 그냥 흘러나온 것일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가진 생각을 그냥 얘기했는데 이 생각이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라는 인식을 못한 채로 정치를 계속할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 남녀관계였다 아니었다 진위공방에서 남녀관계였다 한들 김부선 씨 이야기는 이것을 함께 사귄 것으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범죄가 아니에요. 불륜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가족이 아픈 거지 어떤 뭐 법적 문제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정치인이기 때문에 이 진실을 덮기 위해서 협박을 했느냐 등등 하고 또 하나는 이번 선거 과정에서 공직자 후보가 혹은 공직자가 거짓말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렇죠. 이 문제로 저는 그게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역시 최박장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하시는 분 우리 최영일 시사평론가, 장윤선 정치전문기자, 박연미 경제전문기자 세 분입니다. 다 잘 계시죠? 좀 전에 뵀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아니, 중간에 가셨나요? 너무 길어져가지고. 길어서. 예. 자, 지방선거, 이제 이틀 남았습니다. 사전 투표율이 20%를 넘었고, 네. 지난 대선에 이어서 역대 두 번째. 맞습니다. 예. 자, 세 분은 어떻게 뭐 사전 투표 하셨습니까? 저는 못했어요. 일 나가느라고 아이고, 못했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네. 이거 본 투표 날은 또 어떠세요? 그날은 해야죠. 하고 일 나가야죠. 아, 네. 알겠습니다. 네. 투표 안 하시고 여기 나오실 수는 없죠. 네. 다음 네. 주 월요일에 예, 본투표가 예. 하루. 저는 네. 이 8일 날 예. 사전투표 첫날 네. 금요일 오전 11시 반에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3분 만에 끝났는데 어찌나 쾌적하던지 쾌적. 이게 짱이다. 예, 아니 예. 저는 하려고 토요일 날 네. 갔는데 줄이 너무 긴 거예요. 토요일은 길었어요. 그렇죠. 뒤로 갈수록 길었어요. 너무 길어가지고. 휴일이니까 한마디로.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아침에 일찍 갔어야 되는데 네. 일찍 못 갔더니 한 11시부터 오후까지는 계속 줄이 길더라고요. 예. 토요일은 그 정도로. 일찍 가긴 힘들죠. 네. 또 늦잠 주무셔야 되는 날인데. 예. 너무 디테일을 얘기를 하시는. 저도 사전 투표했습니다. 원래 이제 집은 경기도 용인인데 네. 저 학교 출강하는 게 있어서 네. 경기도 오산시 세마동에 가서 네. 투표했습니다. 아하. 정말 많은 분들이 오시더라고요. 알아보시죠. 예? 저기 투표소에서 네네. 그 투표함 관리하는 분이 네. 아래 위로 훑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돼지 처음 보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근데 20.14% 이건 제법 놀라운 거예요. 굉장하죠. 그래서 이제 정말 네. 그 4년 전 2014 지방선거가 처음으로 정식 선거에는 이제 사전 투표 제도가 도입된 거고 예. 제 기억으로는 그 전에 2013년 재보선 때부터 시작은 했는데 그때 어쨌든 지방선거 때 11%를 조금 넘겼단 말이에요. 네. 20%를 넘겼으니까 2배 이상 신장. 그때는 뭐가 뭔지 모르는 분도 많았고요. 맞아요. 또 일각에서는 못 믿었죠. 사전 투표에다가 네네. 이 투표함이 혹시 네네. 바꿔치기 되는 거 아닌가? 바뀌거나. 뭐 이런 구제자 염려. 투표 시절에 이 흑역사를 네. 기억하는 분들이 있었죠. 예, 그렇죠. 투표함이 날아가는 거 아니냐, 예. 중간에 바꿔치기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이제는 투표에 대한 신뢰는 높아진 것 네. 같고요. 네네. 또 하나는 이게 뭐 여야 유불리를 지금 막 따지는데 그건 정말 이 내일 모레 본선거의 최종 투표율까지 보고 네. 세대별 투표, 지역별 투표를 봐야 알지 예. 사전 투표만 딱 놓고는 예. 좀 어려워요. 저는 편의성 때문에들 많이 이용했을 그렇죠. 가능성이 높다. 네. 네. 이미 후보는 정하신 분 중에 네. 해석이 부동층은 못하고 있을 재밌더라고요. 거고요. 그 투표율이 높은데 저 표 다 우리 거다. 그렇죠, 양쪽 다 서로 사전 인수. 저거 우리 걸세. 근데 서로 생각이 참 많이 다르더라고요. 네. 그래 홍준표 대표가 그래서 네. 사전 투표 결과를 보니까 이번 선거 뒤집히겠어요. 맞아. 이런 말을 했어요. 옆에 계신 것 같아요. 진짜. 이제는 어느 경지에 그렇죠. 다다르신 신의 느낌이 경지에. 들어요. 그랬어요. 네. 눈썹도 비슷해 보여요. 그래요? 이 문신한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자, 이 홍준표 대표의 분석, 뭐 네. 타당성이 있다고 보세요? 타당성이 있으려면 저 공약을 걸었죠. 네. 이 마치 연예인들 시청률 공약처럼 예. 민주당은 20% 넘기면 여성 의원 5분이 파란머리. 파란머리 염색하겠다. 실제로. 당일날 바로 했습니다. 예, 예. 당일날 바로 한 거 보실 수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홍준표 대표는 30%를 걸었어요. 아기 상어 댄스를 주겠다. 네, 그거를 못 봐서 좀 아쉬움은 있지만 진짜 아쉬우세요? 그렇다고 해야죠. 방송에서 그렇다고 해야 됩니다. 예. 자, 그래요. 근데 전남 장성 보니까 44%예요. 굉장하더라고요. 아니, 이 한 6%만 채우면 절반이 투표했다는 얘기 맞습니다. 아니겠어요? 어이구. 사전 투표로. 예. 게다가 또 전남 고흥 곡성, 전북 순창 무주 장성, 경남 하동, 경북 군위 울릉, 그리고 강원도 양양 순위가 40%가 넘었는데 근데 상위 10곳 중에 호남이 6곳이어서 네. 이거 아무래도 네. 뭐 여당에게 좀 더 유리한 거 아니냐 네. 이런 해석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는 그 해석에도 일견 동의를 해요. 민주평화당이 또 네. 반색하는 것 같아요. 민주평화당은 또 호남에서 사전 투표율이 높다. 예. 그럼 이제 우리를 좀 밀어주는 것 아니냐. 근데 네. 지금은 다 아전인수 해석인데 네. 일단 그것은 뚜껑을 열어보면 표는 갈 곳으로 흘러갔을 것이다. 아하. 저는 그 과거에 비해서 사전 투표율이 계속
높아지고 전 다음 2020년 총선 때는 더 높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네. 편의성이 더 많이 고려됐으면 좋겠고 우리처럼 IT 강국에서는 전자투표도 해도 괜찮다라는 해볼만하다. 예, 해볼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전자투표면은 뭐 당일에도 네, 당일에도 모바일 투표인 모바일 거죠. 투표로. 예, 근데 예. 그런 시스템이 이런 시스템을 갖출 수 있는 나라가 몇 안 되잖아요. 갖춰진 지는 세계에서. 오래됐는데요, 네, 우리가. 네. 저기 뭐지 여야 갈등 투표율이 높아지기를 별로 원하지 않는 정치권의 반대로 아니 잘 그러니까 전처져 됐었죠. 전자투표를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네. 터치 스크린으로 하고 네. 그리고 이제 그 표가 나와요. 네. 그러면 유권자가 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맞네. 한번 집어넣어서 투표함에 넣어요. 두 네. 가지를 다 병행하는 거죠. 동시에. 그러니까 예. 디지로그형, 예, 그렇죠. 네, 디지털과 아날로그 혼합형. 예. 그렇게 해서 관련형 예를 들면 전자담배처럼. 그 종이 네. 이 종이 투표지하고 예. 전자 투표 결과가 다르게 나오면은 이건 뭐 진짜 그렇죠. 그러면 그렇죠. 이제 종이를 예. 믿어야죠. 그러니까 네. 이제 이중의 방식으로 투표를 해서 보안성을 높인다. 그러다가 아이 별 차이가 없다. 별 그렇죠. 차이가 아니라 똑같다. 그러면 이제 어느 순간 종이 투표를 넘어가는 거죠. 없애는. 그러면은 아마 선거 예산이 많이 다운될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럼 인건비가 선거비용도 대부분인데요. 많이 들고. 네. 그리고 저- 어디서나 다 할 수 있게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예. 사전 투표가 저는 그 당일에도. 그렇죠. 예. 그래서 뭐 초기에는 뭐 젊은 세대들이 사전 투표를 선호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요. 전 네. 연령 고르게 지역 뭐 이렇게 가리지 않고 그리고 또 투표하고 싶은 후보가 있는 지역은 더 적극적으로 투표하고 네. 또 네. 그렇지 않은 지역은 또 투표율이 좀 낮아지고 이런 경향성을 좀 보이거든요. 예, 예, 특히 예. 이번 사전 투표 같은 경우에는 부산, 대구, 경기가 세 군데가 좀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 지역에서 그 지역 민심이 어떻게 그 이번 지방선거에서 꼭 투표해서 꼭 당선시켜야 되겠다는 열정, 의지 이것보다는 좀 이렇게 가늠이 안 되는 경우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가능할 그래요. 것 같습니다. 아까 전자투표 얘기하셨는데 네. 이게 이제 활성화가 되면 말이죠. 직접 민주주의도 가능한 거 아닙니까? 수시로 국민들에게 그 의사를 물어볼 수 물어보고 있으니까. 그렇죠. 예, 예. 네. 저는 청와대에 이 올라오는 민원, 청원 요즘에 네. 청원 시스템이 아예 투표 시스템하고 이렇게 직접 붙으면 대통령이 국민들을 그냥 모든 이슈에 대해서 배심원제로 네. 우리가 수의 민주주의, 예. 공론화 민주주의가 훨씬 많은 부분을 대체할 것 뭐 예를 같은데 들면 최저임금 문제. 이게 문제가 좀 있어요. 근데 이게 뭐 이거 한 가지 산입 문제 큰 이런 거. 문제가 예. 입법부에서 싫어해요. 아, 그렇지. 네네네. 우리가 국민의 대표인데. 대의제가 아니면 마치 위법인 것처럼 얘기하는 정치인들이 계셔서 예, 예, 예. 직접이라는 말을 영 싫어하는 분들이 근데 계시네요. 직접 민주주의에 대한 요구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고요. 당연히 그렇죠. 국민들의 정치의식이 높아지는데요. 그렇죠. 예. 대의민주주의가 잘하면 좋겠지만 이 대의가 잘 그 수렴이 안 되고 있잖아요. 말은 대의인데 그러니까요. 대의가 아니야. 그러니까요. 민의를 대변하는 대변해야 게 대의인데 되는데, 네. 예, 민의를- 자의를 많이 하니까. 예, 예. 그래서 문제가 많은 거기 때문에 특히 전 다 떠나서 국회의원 소환제 이거 지난 그거는 개헌에 해야죠. 들어가 있었던 네.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개헌론이 또 앞으로 한다고 하기는 하는데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방식의 직접 민주주의를 동원해서 할 수 있는 여력이 되는 한 모든 것을 국민들에게 물어보고 네. 그리고 전 재판도 판사들도 좀 선거로 뽑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7049님 일리 있네요. 예. 모바일 투표 반대요. 휴일이 없어질 테니까. 그걸 생각 못했네. 예, 예, 예. 그렇죠. 예. 아, 이거 뭐, 근데 모바일 투표해도 쉬어야 생각을 해야 되니까. 시계 저건 시계 공부보고 하죠. 좀 판단할 시간을 공부를 보고. 두고 피크닉 말이죠. 가서 예. 투표하셔요. 그래요. 4584번님, 저도 사전 투표했어요. 오산시 세마동에서 투표했다고 오. 제가 말씀드렸는데 동네를 저희 방문하셨네. 동네예요. 야, 정말 좋은 동네 사시네. 예, 예. 네. 자, 7691번님, 저도 토요일 한탄강 래프팅 갔다가 시간이 남아서 투표했어요. 그 자리에서 프린팅 해주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아이고, 사전 투표하신 분들의 문자가 계속 오고 네. 있습니다. 자, 선거 막판에 해괴한 신조어가 네, 등장했습니다. 네. 이부망천. 야, 이거 무슨 뭐 망부석도 아니고 예. 이게 그러니까요. 뭐지? 원래 있었던 사자성어로 아는 분들이 많은데 그냥 만들어진 겁니다. 네. 그렇죠. 원래 이 정태옥 의원이죠. 네. 이 말을 한 건 아니고 풀어서 한 말을 네. 이 누리꾼들이 만들어. 신조어로 딱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리의 이혼하면 달인이죠. 부천, 망하면 인천이라는 말의 약자인데 전혀 예. 뭐 근거 없는 얘기 아닙니까? 전혀 근거 그렇죠. 없고 이거 다 아실 거지만 일단은 부천 분들하고 인천 특정 지역 거론된 지역분들 또는 뭐 이 인천 시민들 전체가 뿔이 났다는 거예요. 전 그 정도 수준 아니고요. 여기서 뭐가 문제냐면
이혼한 사람은 문제 있는 사람, 망한 사람은 문제 있는 사람. 우리 사회에서 열심히 살다가 이혼율 요새 많이 높아지고 이혼이 더 이상 이상하지 않습니다. 네. 한부모수라 자녀들도 지금 많이 성장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사업하다 망하는 거 패자부활전의 기회를 안 주는 사회구조가 문제라고 우리가 지적하고 있는데 예, 맞습니다. 예. 아니 한번 망해보지 않으면 열심히 안 산 거 아닙니까? 이런 말도 저는 막 하고 싶은데 아니 이혼한 거 망한 게 뭐가 문제라. 이들이 어디서 살든 이걸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지역 분들이 많이 화가 나셨지만 네. 이 말을 곰곰 많은 국민들이 시민들이 생각을 하면서 상당히 문제 있는 발상 아니야? 아하. 정상 비정상을 가름에 있어서 우리 사회 그럼 뭐 이혼하고 망한 사람은 국민 아니에요? 유권자 아닙니까? 네. 지금 여기까지 생각이 미치고 있어서 예. 파장이 큰 발언인데 결국은 오죽하면 같은 당 후보가 인천 지역 후보가 의원직 사퇴하라 이렇게까지 갈등의 불이 이건 상대당도 떨어졌으니까요. 아니고 네. 그런데 결국은 자진 탈당으로 일단 매듭을 지은 것 같습니다. 언제든 복당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저희가 많이 봐서 알죠. 제명되면 안 되니까. 복당 심사 곧 열 수 있어요. 네. 예. 그래 지금 급한 불은 좀 예. 피하는 그런 차원일 수도 있고. 정말 이 사람의 그러니까 같은 맥락인데요. 사람이 내뱉는 이 말과 행동은 절대 이 사유를 넘어설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하셨던 이 말의 이 위험성이 그 안에 들어있다고 보는 게 이게 내재되어 있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평소에 늘 해왔던 생각 혹은 가지고 있던 선입견이 우연찮은 말실수로 발현이 된 아하. 것인데 예. 참 이 지역분들 너무나 화가 나고 가슴이 아프시겠지만 요새 흔하거든요. 한부모 가정이나 뭐 그 어머니가 외국분인 경우 뭐 이런 경우 굉장히 네. 흔한데 그런 분들에 대한 인식이 어땠을까? 이게 개인 차원의 문제일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네. 뭐 이 언뜻 떠오른 게 그 저 교육부 전 관료 네. 개돼지 발언이요. 하고 뭐 네. 맥락이 다르지 않다는데 어제 제가 일요일인데 뭐 이제 또 종편 프로에 나갔어요. 이쪽 같은 당 분이 나오셔서 이제 이런 토크를 하다가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이 발언이 고의겠느냐 과실이겠느냐 고의는 아니었지 않겠느냐 말하다 보니 나온 과실이다. 전 자신이 입으로 나온 말을 과실이라고 하는 지금 제가 머리는 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입으로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겠습니까? 말이라고 언어 표현이라고 하는 건 머리에서 두뇌 작용에 의해서 나오는 건데 과실로 나오는 발언이라는 건 저는 오히려 뭘까요? 과실이기에 더 문제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에 찰랑찰랑한 생각이 가득 차 있는데 툭 쳤을 때 이게 흘러나온 거예요. 그럼 이제 생각이 그러니까 과실인 거지. 기존에 가지고 있던 그 생각 자체가 네. 과실인 거죠. 그럼 인생이 과실인 네. 거죠. 근데 이제 정태욱 의원의 이 발언은 저는 앞으로 이분이 정치를 계속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망언의 흑역사로 네. 예, 네. 기록이 발목을 될 것 잡을 같고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앞서 박연미 기자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이제 취재 현장에서 만나면 굉장히 그 대언론 서비스가 좋은 의원이에요. 아 그래요? 기자들하고 많이 그 친하고 대변인 진짜요. 출신이시고 그게 아이러니더라고요. 예, 예. 그런데 이제 이분의 가치관이나 어떤 뭐 그 사고 방식이 이런 생각이 내재돼 있기 때문에 뭐 일부러 이 얘기를 뭐 하려고 했다기보다는 저는 그냥 평소에 갖고 있던 생각이 그냥 흘러나온 것일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가진 생각을 그냥 얘기했는데 이 생각이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라는 인식을 못한 채로 정치를 계속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이 좀 듭니다. 자, 또 하나의 변수가 바로 이재명 시장과 경기도지사 스캔들 네. 이 부분인데 자, 뭐 지난 주말에 아주 포털에서 상위 뜨거웠죠. 그래서 지금 이게 계속 진실 공방인 거죠. 네. 지금 이제 김부선 씨죠. 왜냐하면 어제 뭐 KBS는 인터뷰도 지금 했어요. 내보낸 상황이라 이제 더 이상 뭐 여배우 스캔들 아니고 이제 김부선 스캔들 예. 이재명 후보를 이제 상대로 하는 2007년 12월부터 이 김영환 후보가 아주 집요하게 제기를 했어요. 15개월 동안 남녀 관계였다. 이 중에 9개월은 옥수동의 김부선 씨 자택도 여러 차례 드나들었다. 이런 이제 의혹 제기를 한 거고 지금 이재명 후보는 극구 부인입니다. 자전 부인하고 있어요. 아예 근데 그런 사실이 인정하지 않는 없다는 상황입니다. 거죠. 오히려 이제 온 동네가 선거 이재명을 끝나고 죽이려고 법적 난리 조치를 났는데. 하겠다. 네. 그래서 지금 이건
이 사실 방송에서는 어느 쪽으로도 기울게 얘기할 수가 없는 입장이에요. 맞아요. 왜냐하면 팩트를 모르니까 제가. 네. 다만 양쪽의 주장은 이러한데 진실은 그 사이 어디에 있을 텐데 김부선 씨 쪽으로는 많은 분들이 또 참전을 하고 있어요. 공지영 작가 네. 나왔죠. 공광순, 공광수 나왔죠. 그다음에 지금 이제 오늘은 화제가 되고 있는 게 김부선 씨의 딸이에요. 사실은 이 두 사람이 찍은 사진이 있었는데 내가 다 없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이제 김부선 씨 쪽에서는 다양한 진술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고 네. 이재명 시장은 극구 부인 중. 자, 이 팩트는 어딘지 저는 이게 선거가 끝나고 오히려 좀 이 불씨가 사그라지지 않으면 문제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도 그 생각인데요.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뭐 판세를 판세가 뒤집어질 정도냐에 대해서는 여론조사 전문가들이 그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긴 합니다. 그런데 이후에 후폭풍이 상당히 클 것 같고 당선 이후에? 예컨대 당선이 된다면 뭐 당선이 안 될지 당선이 될지는 지금으로서는 알 수 없지만 예를 들어서 지방선거까지는 이게 이른바 진실공방 난타전 네거티브 뭐 흑색선전 뭐 이렇게 이제 주장들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이재명 후보의 입장에서는 온 동네가 이재명을 죽이려고 난리다. 마타도 흑색선전 음해에도 여러분의 손을 잡고 국민과 함께 공정한 세상으로 나가겠다 이런 얘기를 어제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본인 주장은 이렇지만 여러 군데에서 특히 이제 여성운동에 함께 했던 분들이 뭐 공지영 작가라든가 뭐 공광순 씨라든가 이런 분들이 이제 그 김부선 씨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상당히 큰 파장을 낳을 수 있고 당선된다 하더라도 혹은 그 반대의 경우라 하더라도 정치 인생에서 상당히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가정인데 이제 경기도지사 여부가 아니라 그 다음 정치 행보에도 그렇죠.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다. 사실은 과거에 계속 나왔던 이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동안은 이렇게 뜨겁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본인이 가만히 보면 이게 세 단계로 예. 봐야 돼요. 예. 이걸 가해자 피해자 논리로도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남녀관계였다 아니었다 진위공방에서 남녀관계였다 한들 김부선 씨 이야기는 이것을 함께 사귄 것으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범죄가 아니에요. 불륜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가족이 아픈 거지 어떤 뭐 법적 문제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정치인이기 때문에 이 진실을 덮기 위해서 협박을 했느냐 등등 하고 또 하나는 이번 선거 과정에서 공직자 후보가 혹은 공직자가 거짓말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렇죠. 이 문제로 저는 그게 이제 핵심이라고 흐르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 이 관계가 어땠느냐 뭐 이 논의보다는 어쨌든 고위공직자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사 혹은 또 대선 후보였던 분 아닙니까? 이제 그리고 또 이제 다음 대선에 출마하려고 하겠죠. 근데 그런 분의 도덕성 검증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만약에 이 과정에서 진실을 은폐했거나 아니면 거짓말 혹은 또 협박 지금 김부선 씨가 주장하는 대로 말이죠. 이제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게 만약에 후에 사실이라면. 사실로 확인이 된다면 그것은 굉장히 큰 파문을 일으킬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저는 이게 법률적으로도 상당히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방선거 이제 내일 모레인데 광역단체장 기준으로 대략 판세를 어떻게 보세요? 뭐 여론조사 결과를 아시는 건 아니죠? 깜깜이 기간에. 깜깜이 기간은 모르죠. 모르죠. 7일 깜깜이 기간 들어가기 전에 방송 3사 여론조사 한 게 일단 공개된 건 마지막 지표예요. 근데 거기서 보면은 지금 17개 중에 14개를 이제 여당이 석권하는 것으로 됐고 3개 정도인데 이 정도면 지금 홍준표 대표가 이야기한 야당이 공격적으로 나가지 못하고 6개 지키는 게 목표다. 근데 그것도 지금 위태위태한 상황이라는 이제 여론조사가 있었던 거죠. 지난주에. 몇 대 몇으로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측, 판세 예측. 저는 한 13대 4 정도로 봅니다. 사람은 대구, 경북, 제주. 그리고 또 한 군데는? 또 한 군데는 지금 뭐 몇 군데를 좀 점쳐보고 있어요. 부산, 울산, 경남 지역. 부울경일 수도 있고 그것이 또 의외로 수도권일 수도 있고 좀 지켜봐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의 여지 정도는 둬야 나중에 뭐라고 이렇게 빠져나갈 부분이 빠져나갈 부분이 생기죠. 빡빡하게 하지 마세요. 좀. 참.
근데 지금 깜깜이이긴 하지만 저는 이것도 유권자들의 알 권리 차원에서 근데 뭐 이렇게 뭐 트렌드를 반영해서 네. 뭐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긴 한데 네. 그 공개적으로 조사해도 나쁘진 않겠다라는 네.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지금 사실은 비공개를 전제로 해서 각 당은 다 돌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아니, 때문에 그건 당 대표들은 수신 다 체크하고 알아요. 있죠. 자기들은 알 거예요. 다 알죠. 예, 예, 판세를 다 알고 있어서 유세가 대표의 유세가 어디로 가느냐 이런 걸 보면 예. 아 저 지역이 좀 어려운가 보다 이런 걸 좀 이제 가늠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전체 광역단체장 17곳 가운데 민주당의 경우에는 14곳을 자신하고 있고 앞서 말씀하신 대로 대구, 경북, 제주를 좀 보고 있는 것 같고요. 부울경 중에서는 울산 그리고 경남지사 판세가 막판에 추격을 좀 당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틀에서는 크게 뒤바뀌진 않을 거다. 뭐 표차가 접전을 좀 보일 수는 있겠지만 이게 뒤집어질 정도는 아닐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예. 민주당의 경우에는 226개 기초단체장 선거 가운데 적어도 100곳 이상은 확보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기 북부 강원도 늘 보수의 텃밭이었고 사실은 민주당이 후보 잘 못 내고 이랬던 지역인데 그렇죠. 이 지역도 한반도 평화 무드 때문에 상당히 많이 민주당으로 돌아섰다라고 민주당은 보고 있습니다. 영동 지방까지도 뭐 네. 지금 민주당 후보가 강세를 보이고 있어서 네. 야 이거 진짜 변화의 바람을 실감합니다. 그렇죠. 예, 예. 그래서 민주당은 2006년 5.3일 지방선거 때 당시 한국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이죠. 그때 기초단체장 230곳 가운데 3분의 2, 155곳을 석권한 바 있었거든요. 예, 예, 요때만큼 민주당이 회복할 수 있다라고 자신을 좀 하는 상황이고요. 예, 예, 예. 한국당은 앞서 말씀하신 대로 6+알파, 예. 대구, 울산, 경북, 경남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긴 하는데 네. 실제가 어떻게 될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현재로서 한국당이 제일 주목하고 있는 곳은 경기도라는 거예요. 근데 최근 들어서 선거가 다가올수록 계속 이런 얘기가 나오고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김부선 씨가 직접 KBS 인터뷰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유권자들이 어떻게 판단할지는 보겠다. 저는 사전 투표율이 경기도 지역이 수도권에서 좀 물론 서울도 그렇긴 합니다. 서울은 그래도 19%가 넘었죠. 근데 그 경기도 17%대. 17.47%일 거예요. 예. 그래서 좀 낮은 이유는 아마도 이런 논란이 유권자들에게 좀 안심하고 투표하기 진보 진영의 네. 경우에 이런 영향이 있지 않을까. 까지 지켜보는 이제 그렇죠. 방관이 늘어났다고. 예,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홍준표 같습니다. 대표가 여론조사는 조작이다 이렇게 안 믿는 분인데 우리 쪽 자체 조사에 따르면 네, 다섯 그건 또 군데는 믿어요. 유력하고 9곳까지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그게 불과 몇 주 안 됐거든요. 네, 그래서 이 저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셨던 것일까도 궁금하고 또 회사가 하나는 달라서. 지방선거 광역 17개 말고 제가 정말 관심 있게 보는 거는 재보선 12개 아, 민주선거예요. 그렇죠. 국회의원 선거. 의석 분포는 앞으로 국회에 그렇죠. 이 그렇죠. 다이나믹에 굉장히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근데 20대 하반기. 민주당은 네. 한 곳을 못 냈거든요. 경북 김천. 그리고 11곳 모두 이길 수 있다고 보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제가 보기에 이번 선거 이후에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굉장히 어려워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정당 투표로 아예 노선을 처음부터 정했기 네, 네, 때문에 뭐 오비 일학인가요? 그래서 그 이제 정당 투표는 정의당에게 주시라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정의당은 워낙 진보 정당으로서 자리매김됐지만 예.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같은 경우에는 이번 선거에서 특히 기초단체장의 경우 굉장히 성적이 나쁠 경우에 예. 향후의 정당으로서의 존립 가능성이 매우 어려워질 수 있다. 그래서 아마도 지방선거 직후에 보수든 또 그 밖에 진보 진영이든 정계 개편의 가능성은 매우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박연미 기자님 네. 예측. 저는 뭐 사실 광역단체장은 어느 정도 판세가 보이기 때문에 그거보다 강남구에 파란 띠를 맨 구청장이 가능할 것이냐. 여당 후보가 되느냐. 저는 사실 그게 더 관심이 있어요. 그거 중요하죠. 네, 네. 그게 어떻게 될 것이냐. 지금 뭐 엎치락 뒤치락 한다고 하는데 사실 그걸 보면 아 이게 판세가 바뀌고 있구나. 저는 그게 바로미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서울시 25개 기초단체장 민주당이 굉장히 네. 자신을 네.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번에 북미 정상회담 특히 이제 내일 두 분이 악수하실 거 아니에요? 그리고 좋은 메시지가 나오면 여당은 굉장히 야당은 굉장히 어려워질 것 추미애 대표 이 유세 연설에다가 야 깜짝 놀랐는데 네. 그 쌀밥에 네. 모래가 섞인 거를 색깔로 표현을 하셔서 알겠습니다. 예. 자, 박연미 기자님. 네.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네.
궁중족발이요? 짧게 좀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이게 뭐 전형적인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의 그 부작용이에요. 결국은 여기서 한 7년 동안 족발집 하던 사장님이 저 자주 갔어요. 새로 건물주가 바뀌면서 임대료는 4배 올려주고 보증금은 3배 올려주세요. 이거 감당할 수 없으니까 옥신각신하고 싸우다가 감정의 골이 깊어져서 결국은 둔기를 들고 이 건물주를 찾아가서 이제 폭행을 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결국 족발집 사장님이 구속이 되는 안타까운 사건인데 물론 폭력이 정당화될 수는 없는데 맞습니다. 어지간히 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자본이라는 것이 그 본인의 재산권이지만 어디까지 했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네요. 인터넷 여론도 아주 뭐 뜨겁더라고요.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최 박장 함께했습니다. 최영현 시사평론가, 장윤선 정치전문기자, 박연미 경제전문기자 세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스캔들에 대해서 당사자인 배우 김부선 씨가 거짓이면 천벌을 받고 당장 구속돼도 어쩔 수 없다며 관련 의혹이 모두 사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부선, 이재명 사퇴하라. 이게 지금 실시간 검색창에 계속 상위권입니다. 이 상황 어떻게 보세요? 아직까지 저는 보지는 못했는데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관심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사실이 아닙니다. 사실이 아니고, 네. 원래 정치 세계에는 이런저런 말들이 많게 마련인데, 예. 우리가 하나 분명히 해야 될 것은,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좋다. 예. 이런 설이 있으니까 아니라는 걸 증명해라. 네. 이러는 거 옳지 않죠. 네. 네. 오늘 김영환 후보는 기자회견에 사진 한 장을 들고 왔는데 2007년 12월에 인천 앞바다에서 김부선 씨가 찍혀 있는 사진입니다. 이걸 이재명 후보가 찍어줬다는 건데 찍어준 적 없습니까? 아니,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이. 예를 들면 같이 갔으면 연인처럼 사진을 찍어도 이런 얘기 자주 하고 그랬는데 사진 찾는 중이다 이런 얘기 한 것 같더라고요. 예. 제 사진을 내야죠. 제가 갔으면. 자, 지금 김부선 씨는 이재명 후보가 그 김부선 씨의 가방을 들고 있는 사진, 그걸 찍은 게 있다. 그걸 지금 그 사진을 찾고 있다. 그 사진이 확인되면 후보 사퇴할 거냐라고 물어봐 달라고 했다는데요. 그런 가정을 할 게 아니라요. 그냥 내시면 됩니다. 아니, 있으면 이때까지 왜 안 냈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그런 식으로 의혹을 제기하고 자꾸 국민들한테 의심을 사게 할 게 아니라 근거가 있으면 근거를 내면 되죠.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는 아무튼 사진 찍은 적도 찍힌 적도 전혀 없다. 그렇죠. 전혀 없다. 그러니까 이게 이미 이 문제 처음 얘기했을 때 나왔던 얘기 아닙니까? 예. 2010년에 처음 동갑 내기, 총각이 어쩌고 했는데, 저는 동갑도 아니고, 제가 2006년에 이미 시장 선거에 출마했던 사람이라 인터넷에 제 가족 관계 다 나와 있잖아요. 근데 그게 불가능한 전제죠. 근데 그때부터 있던 얘기인데, 그때도 사진을 찍었다 이런 얘기 했는데, 좀 내주면 좋겠어요. 저도 그런 사진. 그러니까 아무튼 김영환 후보의 주장에 따르면 지난번 TV토론 이후에 김부선 씨는 자기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지만 김부선 씨랑 1시간 반 넘게 전화 통화를 했다. 근데 거기서도 김부선 씨가 계속 이런 주장과 사진까지 제공했다는 얘기거든요. 글쎄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도 제가 알 수 없는 것이고요. 어쨌든 명백한 거는 저는 그분하고 그분이 수차 얘기했던 것처럼 양육비 문제 상담한 일 있고 그것 때문에 집회 현장에서 몇 차례 우연히 만난 일이 있고요. 그 지금까지 얘기한 게 다입니다. 이런 얘기 가지고 1300만 도민의 운명이 걸린 이런 선거 국면에서 도민의 삶이나 또는 도의 미래에 대해서 얘기 안 하고 이런 네거티브한 주제를 얘기하고 있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저도 안타깝긴 합니다만, 그 오후 늦게는 또 공지영 작가가 이제 검색어 또 상위에 올랐는데, 공지영 작가가 아마 주진우 기자랑 함께 있는 자리에서 주진우 기자가 김부선 씨랑 전화 통화하는 내용을 옆에서 들은 모양이에요. 그걸 자기 SNS에 그대로 올리면서 이건 뭔가 문제가 있는 걸 주진우 기자가 막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규정이 되고 인식이 된다는 식의 글을 올렸거든요. 이건 뭡니까?
저도 모르죠. 그분들 사이에 무슨 얘기를 했는지. 네. 그리고 당사자도 아니고 저는 뭐 분명히 얘기하지만 뭐 그때 당시 주진희 기자하고 통화를 하거나 뭐 그랬던 일도 없고 그쪽에서 사과하니까 뭐 그걸로 종결했던 거가 전부입니다. 예. 네. 한때는 아무튼 김우선 씨가 자기가 이렇게 주장하고 다녔던 게 이재명 후보가 전혀 아니다라고 했었죠. 2번이나 그랬죠. 2010년에도 얘기 한번 했고요. 그것도 공개적으로. 예. 또 2016년에도 아니다라고 얘기했죠. 예. 그리고 아이고 내 참 이런 얘기를 왜 지금 이 시간에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약간 누군가를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면 그 문제의 근거를 얘기를 해야지. 예. 근데 아니라는 증거는 어떻게 됩니까? 제가 분명히 될 수 있는 거는 본인이 얘기한 것들 또는 그 주장하는 김영환 의원도 근거를 내고 얘기해야죠. 정치인이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얘기가 있다. 이런 주장이 있다라고 해서 마구 얘기하면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더군다나 한번 보십시오. 지금 김영환 후보가 속해 있던 국민의당 대통령 후보 뭐 아들이 뭐 어떻게 했니 증거 조작해가지고 지금 실형 살고 있잖아요. 그런 거 반성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생각드네요. 그 김영환 후보가 거듭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또 김영환 후보 주장에 의하면 김부선 씨가 김영환 후보하고 통화하면서 똑같은 주장을 했다는 것이 현재까지의 상황이기 때문에 혹시 김영환 후보와 김부선 씨에 대해서 법적 대응을 하실 겁니까? 여하튼 이 선거가 끝나면 책임을 물어야 되겠죠. 아, 선거 끝난 후에? 네. 왜냐하면 이게 지금 현재 이런 걸로 지금 제가 인터뷰하는 것도 사실은 이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 이런 논쟁 자체가 사실 선거를 흐리게 하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도의 뭐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누구한테 들은 얘기, 뭐 남한테 들은 이야기 이런 것들로 논쟁을 하면 도대체 끝이 있겠습니까? 뭐 저도 뭐 바로 이걸로 핵심을 잡아서 인터뷰하려고 이재명 후보를 섭외해서 준비했던 건 아닙니다만 앞에도 언급한 것처럼 오늘 하루 종일 워낙 이것이 논란이라 뭐 전에도 뭐 토론회 끝나고 이틀 동안 난리 아니었습니까? 3일 그랬죠. 그래서 이재명 후보에게도 발언의 기회를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사실은 적극적으로 지금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네, 저희는 이미 입장을 냈고요. 사실을 주장할 게 아니라 근거를 내는 게 합리적이다. 아까 뭐 저희가 그때 토론회 때도 보여드렸지만 어떤 사람이 누군가를 이렇게 가해하는 장면을 부분만 보면 반대로 보일 수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전체를 보고 저는 우리 국민 여러분들의 판단 수준이나 이런 것들이 과거와는 다르다고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요약하자. 아무리 써도 조작되지 않죠. 요약하자면 김부선 씨랑은 양육비 상담과 관련해서 집회 현장 등에서 몇 차례 만난 게 전부 다다. 이 말씀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면요. 제가 그때 당시 시간이 많지가 않아서 만약 제가 그런 시간이 많았으면 양육비 상담도 제가 직접 해줬겠죠. 근데 그때 시간이 없어서 제가 사무장한테 그 일을 맡겼고요. 사무장. 그래서 김부선 씨가 성남까지 와가지고 사무장하고 상담을 하고 가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사무장한테 보고를 받으니까 이미 양육비를 다 받은 상태였더라.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그거는 못 해주게 된 거고. 그게 전부입니다. 그리고 김영환 후보나 김부선 씨에게 대해서는 선거 끝난 후에는 법적 책임을 묻겠다. 끝난 다음에 그 책임을 물어야죠. 알겠습니다. 자, 어제 그 방송 3사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여전히 앞서 계시긴 합니다만 그 한두 달 전에 비해서는 조금 격차가 좁혀지는 것으로 나왔어요. 현장에서 그런 게 느껴지십니까? 저는 뭐 현장의 분위기는 바뀐 것 같지 않습니다. 같지 않고 다만 뭐 제가 전에도 수차 얘기했지만 결국은 현재 지지율에서 한 15%의 당시 기준으로 15%에서 20% 정도는 실제와 다르다고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죠. 왜냐하면 당시 문재인 지지를 찍었다는 분들이 너무 과다하게 표집돼 있었고 안철수나 뭐 홍준표 찍었다는 분들이 과소 표집돼 있어서 그걸 보정을 하면 한 15에서 20% 정도는
근접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되게 그 정도로 소위 야권이 결집해 가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승리는 자시하신다. 뭐 제가 자신하면 안 되고요. 우리 촛불혁명이 지금도 계속 중인 것이고 과거 적폐 세력들한테 경기도 또는 지방의 운명을 맡길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을 바꿨더니 나라도 바뀌니까 지방도 바꿔서 삶을 바꿔보자. 그런 의지가 강한 것 같습니다. 가장 최근에 교통 공약 발표하셨는데 지금 경기도가 하는 그 광역버스 준공영제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이미 시행을 했는데 많은 돈을 들여서 지원했지만 우리 남경필 후보가 공언했던 대로 운전자들의 처우가 많이 개선된 것도 아니고 또 노동시간이 단축됐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뭐 9시간 이상 장시간 노동하는 분들이 많다는 게 문제가 되고 있죠. 결국 버스 회사에 퍼주기는 했는데 실제로 운전자들의 처우는 크게 개선되지 않았고 결국 이게 버스 업체 편들기를 퍼주기 한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우리 캠프에서 오늘 성명이나 자료를 낸 것 같은데 버스 회사로부터 우리 남 후보께서 1억이 넘는 후원을 받으셨더라고요. 2014년 지방선거에서 고액 후원금을 받은 그 명단 오늘 발표하셨죠? 네네. 너무 특정 영역에 기업들로부터 또 기업 관리자들로부터 너무 과도한 후원을 받은 거 아니냐. 그거 연관지어서 어떤 의심 같은 게 생기기도 하죠. 버스 업체 편들기, 버스 업체들만 좋아지고 운전자나 시민들은 별로 좋아진 게 없다 이렇게 보신다? 네, 큰 변화가 없다는 거죠. 네, 어떻게 바꿔내시겠습니까? 지사가 되시면? 지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태인데 첫째는 지원은 하되 여기가 이제 영구적인 흑자 기업 만들어주면 안 되는 것이고 경영에 공적인 관여를 해야 된다. 노동자 이사든 아니면 이용자 대표가 경영에 참여하게 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지원을 할 때 지원 목적을 분명하게 해서 어떤 특정 부분은 반드시 근로자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비용으로 쓰도록 강제해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이래야 처우도 실제로 개선되고 예산 낭비도 적어지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전 투표하실 겁니까? 당일날 투표하실 겁니까? 저는 내일 남양주에서 사전 투표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시는 사전 이유? 투표를 하는 게 좋으니까요.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사전 투표에 좀 많이 참여해달라 이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사전 투표는 전국 어디서나 스캔들에 대해서 당사자인 배우 김부선 씨가 거짓이면 천벌을 받고 당장 구속돼도 어쩔 수 없다며 관련 의혹이 모두 사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부선, 이재명 사퇴하라. 이게 지금 실시간 검색창에 계속 상위권입니다. 이 상황 어떻게 보세요? 아직까지 저는 보지는 못했는데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관심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사실이 아닙니다. 사실이 아니고 원래 정치 세계에는 이런저런 말들이 많게 마련인데 우리가 하나 분명히 해야 될 것은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좋다. 이런 설이 있으니까 아니라는 걸 증명해라. 이러는 거 옳지 않죠. 오늘 김영환 후보는 기자회견에 사진 한 장을 들고 왔는데 2007년 12월에 인천 앞바다에서 김부선 씨가 찍혀있는 사진입니다. 이걸 이재명 후보가 찍어줬다는 건데 찍어준 적 없습니까? 아니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이 예를 들면 같이 갔으면 연인처럼 사진을 찍어도 이런 얘기 자주 하고 그랬는데 사진 찾는 중이다 이런 얘기 한 것 같더라고요. 제 사진을 내야죠. 제가 갔으면. 자, 지금 김부선 씨는 이재명 후보가 그 김부선 씨의 가방을 들고 있는 사진 그걸 찍은 게 있다. 그걸 지금 그 사진을 찾고 있다. 그 사진이 확인되면 후보 사퇴할 거냐라고 물어봐 달라고 했다는데요. 그런 가정을 할 게 아니라요. 그냥 내시면 됩니다. 아니 있으면 이때까지 왜 안 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식으로 의혹을 제기하고 자꾸 국민들한테 의심을 사게 할 게 아니라 근거가 있으면 근거를 내면 되죠.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는 아무튼 사진 찍은 적도 찍힌 적도 전혀 없다. 그렇죠. 전혀 없다. 그러니까 이게 이미 이 문제 처음 얘기했을 때 나왔던 얘기 아닙니까? 2010년에 처음
동갑 내기 총각이 뭐 어쩌고 했는데 예. 저는 동갑도 아니고 예. 제가 2006년에 이미 시장 선거에 출마했던 사람이라 인터넷에 제 가족 관계 다 나와 있잖아요. 예. 근데 그게 불가능한 전제죠. 예, 예. 근데 그때부터 있던 얘기인데 그때도 사진을 찍었다 뭐 이런 얘기 했는데 네. 좀 내주면 좋겠어요. 저도 그런 사진. 근데 아무튼 김영환 후보의 주장에 따르면 지난번 TV 토론 이후에 김부선 씨는 자기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지만 김부선 씨랑 뭐 1시간 반 넘게 전화 통화를 했다. 근데 거기서도 김부선 씨가 계속 이런 주장과 사진까지 제공했다는 얘기거든요. 글쎄요. 저는 뭐 잘 모르겠어요. 뭐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도 제가 알 수 없는 것이고요. 예, 예. 어쨌든 명백한 거는 저는 그분하고 그분이 수차 얘기했던 것처럼 양육비 문제 네. 상담한 일 있고 뭐 그것 때문에 집회 현장에서 뭐 몇 차례 우연히 만난 일이 있고요. 예. 뭐 그 지금까지 얘기한 게 답니다. 예. 이런 얘기 가지고 1,300만 도민의 운명이 걸린 이런 선거 국면에서 네. 도민의 삶이나 또는 뭐 도의 미래에 대해서 얘기 안 하고 이런 네거티브한 주제를 얘기하고 있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저도 안타깝긴 합니다만 네. 그 오후 늦게는 또 공지영 작가